죽음 앞에서 초연한 소크라테스. 독배를 드는 그의 주변으로 제자들의 비통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저 끝에서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고 있는 이 인물이 바로 서양 형이상학의 원형을 수립한 플라톤이죠. 그러나 이 작품의 스케치본을 보면 바로 저 플라톤이 이처럼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본시 이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모습이 맞지만 정작 완성본에서는 이렇게 노인의 모습으로 바꾸고 저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묘사를 해놨죠. 그리고 같은 시기 같은 주제를 그린 다른 작가의 작품이 동시에 저 작품과 함께 전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다비드의 저 작품은 빛에 대한 뛰어난 해석, 안정감 있는 구도의 활용과 더불어서 노년의 플라톤을 끌어들여 작품 속 드라마를 더 극적이게 만들었죠. 이 덕분에 사람들은 다비드의 작품에 더 많은 찬사를 보냈답니다. 이처럼 예술계에서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사실에 대한 변형적 활용이 허용되지만 학계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로부터 얻게 된 팩트는 그 어떠한 왜곡 없이 유통시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저 인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의 교과서는 오랫동안 왜곡해 왔었죠. 악법도 법이다 가 바로 그것입니다. 본론으로 진입하기에 앞서서 잠시 세계 4대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몸풀기 차원으로 좀 해보죠. 자, 여러분은 아마도 살면서 한 번은 이 질문을 만나보셨을 겁니다. 세계 4대 성인에 누가 들어가지? 네, 누굴까요?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그리고 칸트. 아마도 여기서 이상하다. 지금 칸트라고 한 거 맞아? 라고 하면서 와, 이 채널 진행자 생각보다 무식한데? 라고 하셨을 분들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저 자리에 칸트가 아닌 예수님을 넣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칸트라고 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그러나 이 이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려보도록 하죠. 누가 처음으로 세계 4대 성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나요? 그리고 여쭤본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저 4명을 꼽았을까요? 만약 이 물음에 우리 모두 정확한 답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사회는 무슨 이유로 이 개념을 비판적 검토도 없이 그동안 썼던 걸까요? 즉, 이 개념은 누가 왜 만들었고 무슨 이유로 이런 구분을 하는 것인가를 확인하여 알려주지 않은 채 무조건 가르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비판적 검토 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인간의 저 나태한 지적인 태도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를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서양 철학사의 인물들 중 한 명이 바로 소크라테스였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보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강의 끝 부분에서 정확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태연히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여 국법 준수의 국민들 의무를 말하고 7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네, 지금 인용한 이 내용, 여기 말고도 한때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와 고등학교 교과서 등에서도 이처럼 확인이 되었던 내용이랍니다.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399년에 재판에 회부되었죠. 당시 아테네의 권력은 30명의 참주들이 장악하고 있었으며 폭정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정권으로부터 소크라테스는 부당한 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레온이라는 인물을 잡아오라는 명령이 그것이었죠. 당시 이 명령은 소크라테스를 포함한 아테네 시민 5명에게 내려졌는데 이들 중 4명은 레온을 잡기 위해 살라미스로 갔지만 소크라테스는 정립지 못한 행위는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는 살라미스가 아닌 자기의 집으로 가버렸답니다. 이러한 그는 평소에도 사회의 여러 현안에 대해 잘 안다고 주장하는 지식인들을 향해 과연 그 알미 당연한 것인가? 라는 물음을 자주 던졌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무지를 대중들 앞에 폭로하곤 했었죠. 그리하여 결국 그는 미움을 사게 되었고 이후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았고 여기서 불경죄가 적용되어서 사형에 처해지고 말았답니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삶에 비춰볼 때 악법일지라도 국가에서 행하는 법이라면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식의 저런 말을 그가 했을 리 없다
라는 의심은 금방 들게 되는 것이며, 또 그에게 적용된 저 불경죄라는 것도 신을 믿는 아테네에서는 그 당시 악법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던 법이며, 그저 악의를 가진 이들이 소크라테스에게 억지 적용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 자체를 악법이라 할 게 아니라 법을 악하게 쓴 저들이 악하다 라고 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저런 내용에 항의를 하기란 쉽지 않은 게 학생의 운명이죠. 당장 치러야 하는 교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를 학생의 덕목으로 여겨온 우리의 교육 현실 속에서는 저런 교과서 속 내용을 만나면 일단 외우고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에 특별히 관심이 많았던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학창시절 저런 종류의 지문을 접할 때마다 이상하다 하고 여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본시 소크라테스는 살아생전에 글을 남긴 적이 없어서 그와 관련된 기록은 그의 제자들이 남겨놓은 저작물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소크라테스에게 탈옥을 권하는 장면이 나오는 크리톤하고 파이돈이라는 이 두 작품이에요. 만약 그가 악법도 법이다 라고 정말로 했거나 그런 신념을 가진 장면이 간접적으로라도 나온다면 그것은 탈옥을 거부할 때 아니면 독배를 마시기 직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 권의 대화편을 아무리 읽어보고 또 읽어보아도 관련 장면은 만난 적이 없으며, 특히 파이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의 마지막 말은 정말이지 악법에 대한 견해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보지 못했는데, 여기까지가 학생 신분으로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었던 연구 수준의 전부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 문제를 잊은 채 세월은 흘러갔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신문 기사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헌법재판소는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준법정신 강조 사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인적자원부의 교과서를 고쳐달라고 요청했다. 네, 이때 제가 받았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당시 철학을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교수님들께 여쭈어도 보고, 선배들도 찾아가 보고 하면서 여러 자료도 뒤지고 하면서 막 조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말이지 예상치도 못했던 인물, 뜻하지도 않았던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인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법학자 오다카 도모, 그는 자신의 저서 법철학에서 소크라테스가 실정법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악법이라 할지라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하는 이 허구적 이야기를 만들어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일본 학자가 한 주장이 유독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서 여러 신문에 오랜 세월 인용되었고, 심지어 교과서에까지 비판적 검토도 없이 실려가지고 영향을 미쳤나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되죠. 아마도 저 일본 학자가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인물은 아닐까 하는 궁금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저 인물에 대한 전문 연구 서적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마땅히 나와 있었던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절 개인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를 여기서 다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는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는 1899년생으로 일본이 아닌 당시의 대한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산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왜 그가 여기서 태어났나 하고 알아봤더니 그의 아버지가 오다카지로라는 인물인데 부시긴코, 그러니까 무주은행의 초대 총재를 지낸 인물이었어요. 그런 그가 처음에는 일본 제일은행에 입사를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부산 지점장을 하는 등 여러 경력을 쌓기 시작을 한 것이 기록을 통해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오다카 도모가 우리나라 부산에서 태어난 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타카도모는 어린 시절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서 성장을 했고 동경대학에서 법학부 소속 정치학을 공부하는 등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그 전공 과정을 거치다가 다시 우리나라 경성제국대학의 조교수로 임명되면서 한국 땅을 밟게 되었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당시 그가 조교수로 있다가 다시 법리학 연구를 하기 위해서 외국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때 그 이름도 유명한 누굴까요? 네, 에드문드 후솔에게 현사학을 배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 사실이 놀라운데요. 그 당시 경성제국 대학생들에게는 어땠겠습니까? 그야말로 존경의 대상이 되었겠죠. 그리하여 그가 귀국 후 학생들과 다시 만났을 때는 이미 이제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고, 이러한 그가 경성제국대학에서 보여주었던 초기 모습은 학생들에게 친절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일본의 왕, 그들이 천황이라 부르는 그 존재에 대해서조차도 비판적 입장을 보여줬을 정도로 학자로서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었었답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가 변모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1937년 중일전쟁 이후였어요. 그는 이 시기부터 일제의 제국주의를 옹호하기 시작을 하고 일제의 조선강제점령을 식민지주의로 수용할 것을 공공연히 주장하는 등 문지외반을 하고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 세상에 내놓은 그의 저서 법철학에서 그는 소크라테스가 실정법주의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악법도 법이다 라고 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죠. 그러니 제가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그가 이 시기에 왜 저런 무리한 중법 정신을 강조하는 저런 주장을 책에 실어놨는지 그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광복 이후 우리나라 법학 분야에서 제1세대 학자들이 됩니다. 한때 좋은 스승이었으며 후솔로부터 사사받아 현사학적 법철학을 강의했던 그를 결코 잊지 못한 이 제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기 스승의 법철학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었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악법도 법이다 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을 채 우리나라 교과서에까지 수록되어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수정공고가 나오기까지 한국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했던 거랍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이 문제에 다시 관심을 가졌을 때만 해도 소크라테스의 저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파악을 하고 열심히 연구한 선배 학자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2002년에 작고하신 권창은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소크라테스와 악법이라는 논문이 있답니다. 물론 이 논문에는 이제 제가 오늘 다룬 이런 오타카도모와 관련된 얘기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요. 철학적 범주 안에서만 명료하게 이제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게 특징이니까요. 이 점 참고하면서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문제, 세계 4대 성인이라는 개념은 누가 만들었나 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답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이노우에 엘료. 본시그는 교토에 있는 유명 사찰 동본원사 소속으로 동경대에서 철학을 전공한 인물인데요. 오늘날의 도요대학의 실질적 창립자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러한 그는 기본적으로 불교 철학자인데요. 자기 나름대로 동서 철학을 공부한 후에 동양 사상은 중국과 인도로 나눴어요. 그러면서 공자와 석가모니를 각 지역별 대표자로 선정을 했죠. 그 다음에 서양 사상은 이 동양은 지역별로 나눴는데 서양은 또 고대와 근대로 이 사람이 나눴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대의 대표자로 소크라테스를 선정을 하고 근대 대표자로는 칸트를 선정을 했었어요. 이렇게 4명의 인물을 성인으로 추앙을 하면서 이들을 위한 사당을 이렇게 세웠는데 매년 제사도 드리고 있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사당을 세워가지고 제사 드리고 한다는 게 무척이나 재밌죠. 사실 일본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또 해드리겠지만 법철학이나 법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독일의 영향을 정말 이 당시 강하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칸트가 일본에서도 유독 크게 유행을 하고 있었던 건데 아마도 그런 이런 배경 속에서 칸트를 성인 반열에 올릴만 하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재밌게도 나중에 칸트의 물 자체라는 개념이 유물론적인 것이라고 오해를 하면서 그를 상대적으로 덜 중시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후로는 와치지 테츠로라는 학자에 의해서 칸트가 빠지고 예수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설도 있고 일본의 퀘이코 교도가 작업을 해가지고 예수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설도 있고 그래요. 결국 이 4대 성인이라는 개념은 전 세계 학계의 공통된 견해가 반영된 그런 건 아니고 그저 일본에서 몇몇의 학자들이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의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뽑은 취향이 적극 반영된 그런 개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노우에 엘리오는 처음으로 세계 4대 성인이라는 개념을 만들면서 칸트를 포함시켰다는 것. 그래서 제가 우리의 강의 초반에서 재미삼아 칸트를 거론했던 거죠. 그러므로 일본에서는 저 4대 성인에 대한 사당도 짓고 제사도 드리고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런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하고 한번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칼 야스퍼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1957년인가요? 그때 위대한 철학자라는 제목의 책을 냈죠. 여기서 이제 공자, 석가모니, 예수, 소크라테스를 대표적인 인물들로 내세웠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 책은 그의 대표작도 아니고요. 저도 읽어봤지만 철학사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책도 아니라서 서구 사회에서는 저 책의 영향으로 4대 성인 이러면서 저 사람들을 4명을 꼽고 하는 이런 현상은 찾아올 수 없거든요. 현대 그리스 사회에서도 소크라테스를 성스러운 인물로 여기는 그런 문화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계 4대 성인으로 누가 들어가지? 라는 이런 물음에 정해진 답은 없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인물들 이렇게 뽑으셔서 3대 성인으로도 한번 묶어보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7대 성인? 8대 성인? 이렇게 꼽으시면서 재밌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 와 더불어서 세계 4대 성인이라는 개념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세계 4대 문명을 비롯한 여러 개념들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 알려져 있고 심지어 교과 내용에서도 관련성을 가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때가 있는데 특히 저 4대 문명, 저 개념은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저 4대 문명이라고 하는 편협하면서도 허구적인 개념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릴 텐데요.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는 물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처럼 말이에요. 본시 철학이란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며 당연하다고 알려진 것을 상대로 의심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자는 존귀하며 여자는 천하다 또는 반상의 구별이 지엄하다 이런 것들을 당연히 여겼던 저런 사상이 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분석을 통해 잘못된 것임을 논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 사회는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4대 문명, 4대 성인 이런 개념들이 누구로부터 생겼나 하고 물을 때 비로소 저 분류 개념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알게 되는 것처럼 나의 삶에 대해서도 내가 당연한 것 아닌가 하고 여겨왔던 것들 있죠. 또는 우리 사회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그런 연습을 어느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답니다. 그래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생기며 바람직한 것은 바람직한 것대로 잘 유지시킬 수 있는 노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또한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인가 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